안녕하세요. 오늘은 훈민정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훈민정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제자 원리랄지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당시에 우리 중세국어의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국보 70호입니다. 국보 70호. 좀 국보를 1호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국민청원도 등장하고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70이나 1이나 뭐 그것보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국보 1호에 넣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의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이러한 글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러한 책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세계 유일한 경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부터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지구상에서 훈민정음만이 이러한 모든 것을 책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반폴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을 갈수록 점점 높이 평가하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훈민정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훈민정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훈민정음 그러면 글씨예요? 책이에요? 훈민정음이 바로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우선 책이 이름이, 그 책이 바로 훈민정음 국보 75호를 갖다가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글씨, 글자의 명칭을 또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두 가지의 그런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책 이름도 되고 글자의 명칭도 된다. 자, 뜻을 말하면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정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유네스코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1997년도에 제정된 것이기도 하죠. 또 한글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한글이란 말은 세종 때는 한글이란 말 안 썼습니다. 1927년도에 주시경 선생님 그 당시에 한글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잡지를 발간하면서 우리 훈민정음에 대해 다루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훈민정음을, 우리 글을 한글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그냥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훈민정음의 해례본이란 말 들어보셨죠? 해례본이 있고 또 하나는 예의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래 훈민정음의 원본입니다. 이게 해례본은 원본. 그리고 원본은 당연히 한문으로 쓰여졌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에 나란말싸미, 이것은 언해본입니다. 언해본이란 말은 그 예의본 번역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번역. 이해가 되죠? 한글본.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나란말싸미, 그것은 이 해례본을 언해, 번역을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예의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훈민정음은 자,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첫째는 예의, 해례,
정인지 서 이 세 개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1, 2, 서,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예의본은 이 예의를 갖다가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세종대왕의 서문이나 비슷한 겁니다. 또 정인지 서가 있으니까 자꾸 혼동이 되죠. 근데 이 예의라는 것은 훈민정음을 맨 처음 소개해 놓은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 예의 부분을 번역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원본이 딱 두 권 있는데 그 책 이름이 해례본입니다. 그 해례본 안에는 예의, 해례, 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의를 번역을 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예의본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의본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16년 후에 번역을 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훈민정음이 반포된 것, 제자된 것 알죠? 만들어진 것은 1443년이고 반포된 것은 1446년인데 이것을 왜 알아야죠, 이 정도. 웬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걸 4416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주로 반포를 많이 물어봐요. 1446년 반포에서 지금까지 몇 년 됐느냐 그러면 2021에서 1446을 빼면 됩니다. 물론 만든 해는 1443인데 이 4416 이것을 주로 많이 물어보니까 이걸 외세요. 4416. 자, 아무튼 해례본과 예의본인데 해례본은 원문, 한문을 이렇게 써 있어요. 훈민정음 딱 보십시오. 훈민정음 어마어마합니다. 1446년 반포인데 국지어음 2호 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 나라의 말이, 나라 말씀이 달을 이자죠. 중국과 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례본이에요. 그 다음 예의본은 바로 그것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방금 그것을. 그래서 이 나라 말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나라 말씀이 여기 또 중국에 달아 이렇게 번역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문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이제 알겠죠? 예의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던 것 그것이 예의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딱 우리나라에 두 권 있어요. 두 권. 꼭 여러분들 참고 이 정도는 아셔야겠어요. 간송본이라는 게 지금 원본으로 지금 실제 미술관에 남아있는 책은 딱 이거 한 권이에요. 간송본. 간송미술관 이 어마어마한 참 우리나라의 국보를 이렇게 좀 찾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관하게 된 그런 참 어마어마한 좋은 일을 했죠. 전영필 씨입니다. 꼭 이 사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호가 간송이라 그래가지고 간송본이라고 합니다. 서울 가면 꼭 간송미술관 가보세요. 1943년도에 이것이 1,000원에 나왔더래요. 1,000원. 당시 서울 집값이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을 주고 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받았는데 전영필이라는 분이 10,000원에 샀대요. 10,000원에. 서울 집값, 열채값을 주고 지금 이 책이 잘못하면 일본인 손에 넘어갈 것 같아서 이 전영필 씨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이 민족의 자존심이 이렇게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개해 준 사람을 1,000원을 줬대요. 그렇고 11,000원이 든 거죠. 집 11채 값을 주고 한 겁니다. 사실. 근데 현재 또
간송본 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판본이 있는데, 상주본이라고, 상주에서, 경상북도 상주에가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이 판명은 국가 소유라고 놨대요. 그런데도 안 내놔요. 돈 얼마를 주라고 그냥 1000억을 주고 온다네. 1000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훈민정음의 가치는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 이것을 빨리 국가 소유로 이렇게 가져와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안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뺏어갈 거 아니 분해를 해가지고 집에 곳곳에 숨겨놓기도 하고 또 실제 그 집에 또 불이 났다네요. 그래가지고 일부와 탔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참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것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뺏지를 못하고 아직 못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완벽한 건 보존되어 있는 것은 간송본이 한 권이다. 이 정도 알고 상주본도 곧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죠. 훈민정음은 세 부분 예의, 자 이것이 번역된 것이 예의본이다 했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 이것이 해례본이라 그랬죠. 원본이. 자, 훈민정음은 제자 원리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제자 원리입니다. 초성이 17자, 중성은 몇 자예요? 당연히 11자죠. 그래야지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랬죠? 28자입니다. 수능에서도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자 원리입니다. 자, 가장 먼저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상형이라고 합니다. 상형 이거 여러분들 꼭 아시죠? 상형은 알고 계시죠? 상형 본받았다. 무엇을 본받았느냐? 야 이거 기본자라고 이제 상형을 한 가장 기본자가 여러분 아설순치후 들어봤죠? 아설순치후 아음 기본자 요 기억이란 것 이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세종대왕이 기억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야,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저기 문살대가 이렇게 막 지그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기억은 여기서 만들고 니은 여기서 만들고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아주 그건 맞지 않은 말입니다. 혀뿌리가 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가 이렇게 이 목구멍을 막는 목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혀가 좀 구부러진 겁니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니은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구부러져요. 지금 혀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본따다 그 말이에요. 혀끝이 윗몸이 붙는 모양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대단합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기억 니은이 만들어지는 것. 이걸 갖다가 세종대왕은 기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마 기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느 무, 스, 자, 봐보세요. 설음은 아까 방금 말한 대로 혀가 이렇게 된 거. 그 다음 입술 모양, 이빨, 이의 모양입니다. 치음이 이의 모양. 스, 목구멍, 동그라마지요. 목구멍.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목구멍 이거다고 저기 이체자 이것은 받침의 응입니다. 이거다고 꼭 구분해야 됩니다. 둘 다 자음이었어요. 이거 지금 현대국어의 이응 우리들이 말하는 그럴 때 이응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자음입니다. 이건 자음. 자, 아무튼 기본 글자를 이렇게 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상형에 획을 하나씩 더하는 걸 이걸 뭐라고 했죠? 획을 더하니까 방금 그에다가 획을 하나 더 이렇게 하니까 가획이 됐죠. 가획. 획을 더했다 그 말입니다. 니은에다가 느에다가 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니은 있으면 느가 있으면 이렇게 획을 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획자입니다. 무, 브, 프, 스, 즈, 츠, 흐까지 갑니다. 흐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말이 이체자입니다. 소리 나는 자리는 위치는 같은데 생긴 게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체자입니다. 현대국어에서도 이응 있죠. 이응. 이것은 이응은 기억하고 닮았다. 이거 꼭 아셔야 되죠. 이거 그와 응은 같은 위치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들어봤죠? 연국의 음입니다. 연국의 음. 자, 그 다음 반설음. 리을을 했다가 설음 중에서도 절반이다 그래가지고 반설. 또 치음 중에서도 절반이다 그래가지고 반치. 반치음 반설음. 이게 다 합하면 그래서 5개, 그 다음 10개, 14개, 15, 16, 17.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순경음 비읍은 초성의 17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없어진 글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없어진 글자는 자 이렇게 십자 엎어진 거 이거 없어졌죠? 그 다음 반치음 없어졌죠? 없어진 글자. 생긴 것이 없어진 것은 또 꼭지가 있는 이응 이거 없어졌죠? 세 글자하고 모음에서는 중성에서는 아래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글자가 없어졌다는 것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성 11자 역시 상형입니다. 상형. 무엇을 번땄어요? 바로 천, 지, 인을 번땄다. 들어보셨죠? 천진을 번땄다. 하늘, 땅, 사람.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 동그라미죠. 자, 엄청난 음양조화 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역학적인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담겨 있는 훈민정음입니다. 중성 11자는 기본자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가획자가 아니라 이것을 초출자로 갑니다. 초출. 자, 아에다가 이에다가 이 아래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땅에가 아래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출자는 4글자이고 재출자는 2번 다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8, 9, 10, 11자. 그래서 훈민정음 중성 11자, 초성 17자. 그래서 28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수능에서는 이것이 실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참 이것은 뭐 외다시피 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수없이 많이 인용되고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선생님 영상 말고도 이것은 너무너무 해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책이든지 보면 되고요. 선생님 오늘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겠어요. 자, 여기에는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세종대왕의 창제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자,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죠. 자주정신, 창조정신, 애민정신.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시험에가 많이 나옵니다. 자주정신. 자주정신은 중국의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정신이죠. 자, 이것 때문에 사대주의를 표방하던 신하들이 반발을 많이 샀죠. 자, 어디서부터 자주정신일까요? 자주정신. 중국에 달아 문자가 서로 삼았디 아니하므로. 자, 이거 해석할 수 있죠, 다. 선생님이 그래서 영상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란말 쌍미퉁,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이것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여기까지가 바로 자주정신입니다.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여기까지 1번까지가 일단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가 자주정신이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여기까지가 창조정신. 사람마다 희어 수빈이겨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여기까지가 애민정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제는 중세국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서 이따가 하겠어요. 자, 여기에는 특징이 이 6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수능에가 꼭 나옵니다. 이거 주로 연철표기 나오죠. 연철표기.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연철이죠. 그 다음 방점. 방점이라는 것은 사성이 있는데 그것을 점으로 표기했다 그런 말이고, 모음주어가 엄격했다는 것이고, 자, 그 당시 주격조사는 이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안 썼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내이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 다음 단어가 지금과는 다른 의미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들 잘 이번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것이 뭐냐, 기본만 알면 되겠어요. 자, 하나씩 봐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선생님 알기 쉽게 요점만 정리해 놨어요. 자, 연철표기 방금 말씀드린 말쌈 더하기 이 그러면 이게 말쌈이죠. 말쌈이. 놈이 그러면 놈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연철. 근데 또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다. 참고로 달아 이게 나와 있어요. 달아. 등기에 달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방금 이것이 달아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달아. 근데 어쨌을 때 이렇게 연철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다르다. 어간이 르인 경우. 다르다. 자르다. 그러니까 원래는 달라죠. 달라. 그러니까 그냥 리을이 떨어져 나가고 달아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지금 현대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럼 자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르다. 자르다는 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아 이렇게 되겠죠. 르 어간을 르를 가지고 있는 것.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 풀과 나무와 그랬을 때 풀과 이렇게 됐을 때는 기억이 탈락하고 풀와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연철이 아니죠. 풀과니까 풀와 이렇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풀와가 왜 안 됐느냐 그 말로 할 수 있겠잖아요.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풀와 이렇게 왜 표기 안 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풀과에서 기억이 탈락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철은 아니다. 그 다음 여우가 그 말이에요. 여시, 여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와 사 이렇게 반치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여시 안 그리고 엿, 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한자음의 경우는 균, 귀, 개 뭐 잘못하면
귀, 개 이렇게 왜 안 썼냐 그런 말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한자음의 경우는 이렇게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한자음이. 그게 동국정문식 한자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연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왜라고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이렇게 앞에서 예를 들어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도 아무튼 중세국어에는 대체로 연철이었다. 안 되는 경우가 이런 예가 있기는 하다. 정도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방점입니다. 방점은 왼쪽에다가 점을 이렇게 하나 찍는 것, 또 어떤 것은 두 개를 찍는 것 이런 거 봤죠? 점. 또 점이 없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평성은 점이 없다. 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그 한 말, 두 말 이렇게 되로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음 거성은 말 그러면 이것은 소리가 높은 소리였답니다. 점이 하나 있으면 말 뭘까요?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합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 알죠? 말. 사실 그 당시에 이것을 지금도 경상도 사람들이 갖다가 말 그러면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상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성 점이 두 개 있어요. 이것은 말 낮다가 높아진다. 제일 중요한 건 상성입니다. 현대국어하고 연결해서 상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 상성이 장음으로 변했어요. 말 그러면 이 말은 바로 사람의 언어를 말합니다. 말.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발음했다고요? 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 장음으로 발음된 것 이것은 사람의 언어. 자,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뭡니까? 이제는 그냥 짧은 말이죠. 말 그럽니다. 말 그러면 타고 다니는 말이거나 또는 저기 한 대 두 대 하는 말이거나 이런 거죠. 10대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방점이란 것은 이렇게 사성을 표기했다. 사성은 방금 요것이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다가 높은 소리. 또 하나는 입성이란 게 있는데 아주 촉급한 소리.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굳이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모음주어가 엄격했다. 아하, 이거 중요한 겁니다. 모음주어가 엄격했다는 것은 수능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현대국어에도 모음주어가 있지만 옛날에는 아주 엄격했다. 자, 이렇게 어울리고 음성 있죠. 음성은 이렇게 어울리고. 자,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알겠는데 차이가 여기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세국어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아래아와 의가 아래아는 양성이고 의는 음성이었다는 것. 이는 중성 양쪽 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아가 양성이었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르 이렇게 써야지 서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것은 모음주어가 맞은 걸까요? 어긋난 걸까요? 서로. 자, 서로는 모음주어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모음주어가 파괴된 겁니다. 왜? 방금 말했잖아요. 이 어하고 오는 다르잖아요. 양성과 음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르가 이것이 모음조화가 잘 된 것이고 서로는 모음조화가 안 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싸미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래버리면 이것은 모음조화가 이렇게 만약 이렇게 써버렸다. 말씀이라고 썼다. 그러면 모음조화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왜? 아하고 의가하고 어울려버리면 모음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엄격하게 이렇게 서르, 말싸미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음조화는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오늘 수능에도 바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수능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는 아까 뭐만 있다 했죠? 이만 있다 했어요. 이.
가가 없어요. 자, 조금 약간 지금 오늘 강의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묶어 놓은 겁니다. 자, 말쌈, 자음이 있어요. 자음, 말쌈 그럴 때 미음이 있죠. 말쌈이 그러면 이것은 연철이 돼서 이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말이에요. 말쌈이로 나타나죠. 연철, 말쌈이. 근데 모음일 경우 2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2번, 3번 정말 중요합니다. 모음이 나타나면 앞모음하고 합해져 버려요. 신기하죠? 보셨죠? 보기는. 그래서 홀바이 그러면 바이가 합해져 가지고 배가 돼버린 거. 홀배. 홀배 그러면 해석을 하면 할바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요. 이거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할바가 말씀이 이렇게 해석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이 모음으로 끝난 것. 이 모음 뒤에는 생략이 돼. 3번 작년에 수능이가 지금 3번이 나왔어. 3번 시험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 더하기 이 너희가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 모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모음이 정확하게 딱 있으면 이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너희 그 다음에 이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생략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생략. 아무 표시가 없어요. 너희 여기 너희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이가 어디 가버렸죠? 이때가 언제다고요? 이 모음 뒤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한자 더하기 이가 오면은 옆에 이것만 딱 표기해야 됩니다. 세종이 그러면 세종 바로 옆에요. 이자만 작대기 같이 딱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음 더하기 이는 연철, 말사, 미론 그대로 쓰인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모음에서는 합해져 버리고 이 모음 뒤에서는 생략돼 버린다. 2, 3번이 하여튼 제일 중요해요. 한자는 옆에다가 딱 쓰면 되죠? 자,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찬찬히. 사슴이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노루이 샘이 세종이 불휘이 대장부이 내이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방금 자음의 경우죠. 자음. 또 이것도 자음이죠? 자음 어쩌라 했어요? 그대로 연철하면 된다 했죠? 사스미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세미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노루는 뭐예요? 노루는 그냥 모음이죠. 이거 모음. 모음 때는 어쩌라 했죠? 모음 때는 우하고 이하고 합해져 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루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대장부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하고 이하고 합해져라 했죠. 모음일 때는. 세종이는 그대로 옆에 작대기만 쓰면 되죠. 이. 자, 문제는 불휘입니다. 불휘. 뭘로 끝났죠? 모음인데 이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이가 탈락돼 버려요. 성공했죠? 내이는 뭡니까? 이것도 모음인데 내이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이게 수능의 작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이것도 이 애도 아 더하기 결국 뭘로 끝났습니까? 2로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탈락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봐볼게요. 사슴이 노리 세미 불휘 대장귀 노리 합해진 거 알겠죠? 방금 대장귀 알겠죠? 불휘 이에선 이가 있기 때문에 탈락해버렸죠. 예. 이걸 해석해 보세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뿌리거든요. 뿌리.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뿌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때는 왜?
이거 있잖아요. 이가 바로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체가 지금 뿌리 깊은 나무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영배천가에 보면 뿌리가 그래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내이는 이 내는 당시에는 이중모음이었답니다. 이중모음은 바로 반모음이 들어간 거죠. 내는 아 더하기 이 반모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A가 나 더하기 이가 아 더하기 이일 때 이 이가 반모음이 결국 이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가 탈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는 그냥 내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해석하면 뭐라고요? 내가 한다고 말이에요. 세종대왕 방금 내 일을 위하여 새로 28짤 맹간원이 그럴 때 내는 바로 내가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반모음, 이건 이중모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모음이 이런 것도 야도 이중모음이잖아요. 야는 이렇게 반모음 이 더하기 아 이런 거 알죠? 다 배웠잖아요. 이처럼 중세국어인 세종대왕 때는 이것이 지금처럼 에 한 번에 안 걸고 아이 이렇게 발음했다 이예요. 아 더하기 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 더하기 이 이것이 이하고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는 탈락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옛날엔 뜻이 변한 말이 많다. 이거 다 배웠죠? 어린 백성, 어린은 옛날은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뜻이 변했고 하다 옛날에는 많다, 크다 그랬어요. 하다가 지금은 일하다, 하다로 변했죠. 어여쁜, 어여쁘다 이것이 옛날엔 불쌍하다 였어요. 불쌍하다. 근데 지금은 예쁘다로 변했죠. 이런 전차로 이 전차란 말은 지금은 없어져서 이거 갖다가 사어라고 합니다. 사어 죽은 언어다 그런 말이죠. 아무튼 뜻이 변했거나 없어진 단어가 있었다. 마지막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거 여러분하고 한번 봐볼게요. 한자음에는 이 한자음에는 초중종성이 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중종성. 그러니까 퀵 그러면 이렇게 썼잖아요. 문자 그러면 자자를 초, 중, 그 다음 마지막에 자, 쉽게 말하면 문자를 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에 반드시 요것을 그냥 요거 아닙니다. 요 동그라미 아니에요. 꼭지 있는 이응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이응을 넣어가지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갖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자 모양을. 그러니까 받침 없는 글자가 없단 말이에요. 문자, 균문, 문자 그랬을 때.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아무튼 모든 글자를 세 글자를 갖춰준다 이런 의미입니다.